이 자리를 위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폭넓은 장르와 인물을 자신만의 깊이로 완성해온 배우이자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NGO 굿스토리의 대표, 그리고 최근에는 음악 활동을 통해 또 다른 표현의 영역을 넓혀가고 계신 김남기 배우님이십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담긴 인간의 서사와 사회적 의미를 꾸준히 기록해온 저널리스트로서 대중문화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본질을 예리하게 짚어주시는 이종길 콘텐츠 전문 기자님이십니다. 왼쪽에서 입장하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 부탁드립니다. 두 분 입장하시겠습니다. 앉으시죠. 이거 의자가 가운데가 이렇게 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두 분께 좀 말씀을 드릴 게 오늘 예정된 시간이 90분입니다. 네, 그래서 1시간 반인데요. 네, 결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아까 대기실에서 김남기 씨가 5시간 하는 거 어떠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희 기자입니다. 이게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지 사담이 길어지면 오늘도 원하는 제 시간에 못 끝내니까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기술이 화두이고 인공지능이 정말 큰 화두잖아요. 두 분께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거나 사용해 보고 계신지 어떤 생각의 느낌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이제 기관에서 이제 리포트나 뭐 학술 같은 거 이런 논문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이제 AI한테 좀 부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은 이제 AI한테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나요? 그럼요. 어떻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이거를 좀 축약해서 뭐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축약해줘 하면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딱 추려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 제가 그 정도로 정교하게 질문을 하죠. 처음부터 태클이야. 궁금해서. 그리고 이제 기사도 이렇게 좀 써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가 좀 거짓된 정보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실어가지고 좀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게 기사로 이렇게 쓰기 좀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 제가 또 원하는 문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쓰는 거는 좀 힘들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AI 접하게 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쓰게 된 거는 지난해부터인데, 이제 제가 처음에 검색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써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어떤 영화 캐릭터의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하는 그런 이제 서적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걸 이렇게 검색을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작년 제가 처음 썼을 때는 없는 책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제가 막 도서관에 막 검색도 하고 막 이랬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서, 이거 도대체 이걸 써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러는데, 또 뉴스에서는 또 이거 이런 거 안 쓰면 안 된다 뭐 이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괴리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쓰면 쓸수록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정확해지는 게 좀 있었고, 확실히 이렇게 유료 결제하는 건 그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했을 때는 검색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나름은 똑똑해져가지고 그런지 좀 잘 해준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도서관도 뭐 김남규는 뭐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도서관도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가지고 제가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얘기한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은 2주에 한 번 정도 꼴로 많이 줄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제일 AI로 많이 하는 거는 주식입니다. 주식을 AI로. 네, 제가 이제 주식을 한 7, 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래 했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식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없었네요. 네. 어떤 주식이 좋냐,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 2, 3주 동안 뭐 CEO나 뭐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가장 많이 한 주식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어?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중공업은 주가 급락 방어용으로 이렇게 CEO나 임원들이 이렇게 샀어.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오너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샀어. 이렇게 어떤 어떤 이 성격까지도 다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저는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하게 쓰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처음엔 그냥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 엔진의 대용으로만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한 검색 엔진으로만 좀 활용을 하다가 요즘은 아까도 또 얘기하신 것처럼 그 거짓된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뭐 100% 신뢰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AI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관계를 갖고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좀 적응을 하고 있는데 가끔 직업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미지적인 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하거나 찾아서 아니면 대본 수정을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인물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지금 있는 대본보다 함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느낌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뭐 물론 아까도 학습을 많이 시켰나 봐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 학습의 효과를 가지고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뭐 작가님이나 뭐 감독님이나 같이 작업을 하는 배우나 제가 생각을 했던 방향성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저희가 하는 일이 문화 콘텐츠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뿐만이 아니라 그냥 실생활을 넘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직업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면서 활용을 하고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AI를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AI 서비스가 그 칭찬도 되게 찰떡같이 잘하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를 지적했을 때 사과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못 내게. 저는 진짜 되게 험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게 아니잖아. 뭐 죽고 싶어? 막 이러면서 장난하냐? 이것도 되게 순종적으로 미안해요, 뭐 잘못했어요, 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사과를 빨리 하더라고요. 네, 문득 배우님께서 글자로 혼내시지 않고 저는 바로 음성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훨씬 더 무섭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네. 기자님께 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AI가 콘텐츠 업계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콘텐츠 업계와 창작 시장에서 좀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 다 도망가요. 빨리 짧게 얘기하세요. 그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가요? 지금요? 최근에? 시청률적으로 얘기하면 김부장? 네. 그 어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메일로 보도 자료가 왔는데 그 이제 김부장에서 그
그 모피어스 스튜디오라는 이제 AI 영상 콘텐츠 제작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3분 정도 되는 시퀀스를 다 AI로 만들었다고 어제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북한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소지섭 씨가 건물을 폭파하는 씬, 그리고 이제 눈 쌓인 도로와 터널에서 이제 벌어지는 차량 추격전, 그리고 차량이 전복되는 장면, 그리고 차가 난간을 뚫고서 이제 강물에 잠기는 수중씬, 그리고 차량이 인양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두 AI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약간의 이제 이질감이 좀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기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지금 기자님이 말씀한 장면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김 부장 인기 많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거의 안 보셨는데. 여러분 악몽을 아니, 악몽은 아직 저기 오픈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네, 열심히 촬영하도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자세히 이제 AI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AI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에이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자체 제작 서비스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프롬프트로 입력하는 것부터 영상 이제 완성하는 모든 작업을 이제 하나의 이제 캔버스 안에서 이렇게 이뤄지는 그런 통합된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런 AI 기법이 앞으로 이제 콘텐츠 업계에서 굉장히 무수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뭐 제작사 대표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나이가 이제 대부분 5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화하다가 나 요즘 대학원 다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은 뭐 어디 가시냐, 그러면 이제 한예종에서 뭐 무슨 전공을 듣고 있어 뭐 이런데 다 AI 전공으로 지금 다 수업을 듣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서 그 과정도 좀 물어봤는데, 제작사 이제 대표님들끼리 이제 팀을 하나 짜가지고 이제 과제를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의 어떤 이 컨텐츠 환경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제작사들이 이제 순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넷플릭스에서 제작비의 8에서 10%를 이제 제작사에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4%, 5%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사에서 이제 직원들까지 이제 내보내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몸집을 이렇게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니 그게 이제 그 혹시 잘 모르시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모든 IP들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한국 배우가 나오고 한국 연출이 나와서 한국 스태프들이 만드는 모든 콘텐츠들은 그거는 한국 거가 아니라 넷플릭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뭐 그 퍼센테이지에 대한 지분을 주고 하는 것들은 대행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몇 프로를 그냥 대행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 모든 권한들이나 IP들은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작사들이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작비를 절감하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AI의 문을 이렇게 두들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실제로 또 감독이나 창작자들도 이제 서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그들끼리 이렇게 품평회를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누구라고 이렇게 좀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거의 다 아실 만한 그런 감독님들이 그럼 밝혀주세요, 누구신지. 뭐 이제 알았어요. 그냥 하세요. 네, 뭐 서울에 보면 뭐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께서 이제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 AI라는 이제 도구로 이제 창작 욕구도 이렇게 샘솟으시다 보니까 모든 작품을 다 만들 수 없는 여건에서 이렇게 AI로 실험하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돈의 흐름과 컨텐츠 업계의 어떤 AI 사용 빈도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면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이제 깊다고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EBS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EBS 요즘 여러분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년 전만 해도 EBS를 포함해서 이제 뭐 KBS, MBC, SBS 이렇게 방송 4사의 이제 광고 총액이 2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500억 원 수준으로 거의 4분의 1 정도 토막이 났어요. 그 반면에 이제 뭐 편당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던 이제 제작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대로 이렇게 또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출이 이렇게 급감하고 비용은 급증하는 구조에서 정상적인 이제 방송 경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EBS는 지난해 이제 기술 본부 안에 AI 콘텐츠 제작팀을 이렇게 신설하고 이제 PD, 엔지니어, 그래픽 디자이너, 카메라 이렇게 각 한 명씩 팀을 구성해가지고 기획부터 편집까지 단독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이른바 이제 1인 제작 시스템을 이렇게 가동을 했고요. 이제 김유열 사장님이거든요. 이제 그분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은 그 결과로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제작 경험이 없는 직종의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래픽 디자이너나 카메라나 이렇게 이제 어떤 제작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만드는 그런 결과물이 PD가 만든 거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하나는 제작비 또한 이제 기존의 수십 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EBS의 애니메이션의 이제 분당 제작비만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분당 제작비가 이제 1,400만 원인데 AI로 만들면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4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EBS는 앞으로도 이렇게 AI에 관련해가지고 정규 편성도 확대하고 AI 고전 역사 컨텐츠 같은 것들도 만들고 이제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흐름을 이제 뭐 SBS나 MBC나 KBS나 이런 방송사들도 지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JTBC 왜 빼세요? JTBC도 TVN도 뭐 앞으로는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에 사실 여러분들도 듣다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이 제작비 절감에 대한 것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문화 콘텐츠업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나 뭐 작가협회나 배우협회 또 감독협회에서도 AI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것들을 뺏긴다. 아까 얘기하면 그만큼의 인원 축소들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냥 즐거운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문화 콘텐츠 안에서 이게 획기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그 업을 떠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좀 이롭게 하는 기술로 남겨둘 거냐, 아니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장악하게 되는 그런 기술로 우리가 그냥 들 것이냐라는 데는 문제들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문화 콘텐츠 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은 단순하게 제작비를 절감하는 문제가 해결책이 될 거라는 생각들은 안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아까도 얘기한 그 김 부장에서 나왔던 그 장면들도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를 활용해서 나왔던 영상과 사람들이 직접 고생해서 만든 그 영상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들은 뭐 뒷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한 것들이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 조디 포스터가 F1 영화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약간 정형화된 제작 내용 혹은
그 AI를 통제할 수 있다면 창작자들에게 적은 규모로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회자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배우님 말씀에 이어서 좀 제가 두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역할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른 것 같은데 기자님께는 이제 제작자 차원들에서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배우님께는 이제 영상 산업에서도 이제 어쨌든 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이어서 기술 활용할 때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좀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조디 포스터가 F1 혹시 다 보셨나요? 이 F1이 AI가 만든 영화 같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최근에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근데 AI가 만든 작품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얘기를? 그만큼 교과서적으로 잘 만들었다. 네, 그거를 이제 AI 영화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사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순간순간에 맞는 말을 이렇게 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디스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잖아요. 이제 6억 3,400만 달러 뭐 이 정도를 벌었고 오스카에서도 음향상도 받기도 했고. 근데 이제 잘 만든 영화가 AI 영화 같다라고 이렇게 AI 영화 같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 이거는 이제 AI가 사람을 이렇게 대체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정하는 이런 말로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중신이나 이런 데서 배경의 배우를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이렇게 아끼는 경우도 많아졌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난해 아까 이제 그래서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아까 김남길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이제 배우 노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AI로 나오는 배우 한 명 한 명한테 나오는 값을 곱해가지고 예를 들어 20명이 나왔다 하면 그 한 명의 배우한테 20명의 몫을 다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 영상 콘텐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기사 중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기사가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이제 기사인데, 이게 AI로 만든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아마존에 이제 나오는 전자책의 경우에 월 10만 권이 나오는데, 지금 AI가 이제 활성화된 다음부터는 월 30만 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AI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나홀로 소송 있잖아요. 변호사 없이. 그렇게 나홀로 소송도 2년 만에 2배로 늘었는데 승소율은 거의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변호사 노릇을 잘해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코넬대에서 이제 운영하는 아카이브라는 데가 제일 유명한데, 거기에 제출되는 논문의 57%도 AI에 다 이제 손을 탔다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폰 키면은 나오는 이제 웹 같은 경우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월 5만 개에서 지금 10만 개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디저라는 이제 음악 플랫폼 같은 경우에 하루에 이제 받는 음악만 7만 5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때문에 콘텐츠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제가 이코노미스트 그 기사에서 하단에 실린 그 평가가 제일 소름이 돋았는데, 44%가 AI 곡인데 청취자의 97%가 이게 사람의 노래인지 AI가 만든 노래인지 구별을 하지 못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까 조디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사람이 오히려 이제 AI가 만든 결과물을 더 좋아한다는 약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또 그렇다라고 또 보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또 AI로 이렇게 저작된 어떤 책 같은 경우에 리뷰나 평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이 쓴 책이 그래도 이제 AI가 쓴 책보다는 다 평점도 높고 부수도 더 많이 팔린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또 희망을 또 이제 갖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AI로 만든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진짜 아니면 오리지널리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약간 그런 식견이 좀 필요해진 시대가 계속 이제 좀 저희한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자님 얘기하시는 거를 좀 이어서 얘기하면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AI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거에 대한 눈을 갖는 거가 과연 그게 메인일까라는 고민들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제작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추얼로 저희도 아이돌들을 만들고 버추얼 영상들을 만들어서 나라가 운영하는 펀드나 나라 돈을 좀 빼먹기 위해서 저희도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요즘 AI 기반으로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사실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한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문화 콘텐츠업이.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 대학생들과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공이 AI 이제 뭐 영상, AI 컨텐츠 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분들하고 이 일을 해도 그게 일주일 단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어색했던 게 불과 3, 4일 전에 어색했던 영상이나 AI에 대한 영상 제작물들이 지금 조금 더 익숙해지거나 좀 자연스러워지면 이게 내일 모레는 또 달라지고 일주일 뒤에 더 그 기술의 발전하는 속도가 다른 기술 발전하는 속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희가 PD들은 많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감독들은, 디렉터들은 많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건 어쨌든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학습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영상들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명령어를 잘 디테일하게 넣으면 그럴듯하게 영상을 만들어내요. 심지어 저희도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제작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만드는 버추얼 아이돌들이나 영상들을 만들었을 때 감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이제 1분 내외가 되게 자연스러웠으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 부장님을 디스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3분은 조금 길어요. 아직까지는 부자연스러운 시간대가 3분이고 1분 영상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은 저희도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아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봤었을 땐 감탄이 나오고 감탄을 불러일으키긴 하는 그 영상에서 나오는 감동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것들을 키운다라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이상 아까 F1도 얘기를 한 거지만 뭐 책도 그렇고 그 어떤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을 그 눈을 키우는 것보다는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보면 일단 그냥 제가 제일 잘 아는 이 업에 대해서 있었을 때 영상을 AI로 찍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이 찍었었을 때는 그 현장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스태프들과 배우들 간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호흡들을 다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뭐 물론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AI 영상들이 나오고 나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도 사실은 그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상이 한참 화제가 됐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야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다지 이게 진짜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탄들이 있으면서 또 양면적으로는 좀 서글픈 느낌들이 들기는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사람 냄새,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사람 냄새가 나는 영상들이나 결과물들은 아무래도 AI하고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비슷해지고,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AI가 썼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런 날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사람과 AI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꼭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롭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AI나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항상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면 우리가 내비가 나오기 전에는 지도를 찾고 우리가 가본 길을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면서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그 길을 또 다시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지금은 너무 내비나 이런 것들의 최첨단 기술이나 이런 AI에 의존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바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도 요즘 오리지널에 대한 글이 나오기보다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게 그리고 그만큼 제작비나 기간들이 짧아서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요즘 뭐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작가진들은 거진 창의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업계에서 일했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이 가면 그런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일론 머스크랑 구글 창업자가 그 AI 컴퓨터에 대해서 이게 윤리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걸 키워야 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주변에 셧다운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둘이 사이가 좀 틀어졌었던 그 영상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사실은 할리우드에서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나 로봇 아이나 아니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이런 그 미래의 AI에 관련된 영화로 한 20년 전부터 이미 인류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 AI가 갖고 있는 편리함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갖고 영화를 만들어 왔고, 지금 그게 20년 뒤에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K 콘텐츠가 업계에서도 그 글로벌하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한 가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봐도 되나요? 네, 질문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네. 아니, 만일에 열혈사제 김혜인 신부랑 뭐 예를 들면 뭐 주지훈 씨가 연기했던 백강혁이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가 둘이 아까 브래드 피트하고 톰 크루즈처럼 싸우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화제가 됐어. 그럼 저 고소하실 건가요? 일단 당연히 고소를 진행을 하면서, 근데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그게 사람들이 세계관에 대한 접목은 되게 흥미롭기는 하나,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둘이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싸우는 것들이 그냥 흥미롭다 재밌다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오는 그런 감동들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도 되게 다르잖아요. 김혜일과 그 지훈이가 연기한 백강혁의 그 캐릭터들이. 근데 그게 이제 그 세계관 안에서 남아있을 때의 매력적인 거지, 그 세계관이 조금 과하게 합쳐졌었을 때에 오는 부정적인 부분들, 그게 이제 더 이상 아까 얘기한 직업 뭐 그러니까 그 AI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들까지는 아니지만, 윤리관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아지면, 그게 너무 많은 것들을 담기려고 한다면 부족하거나 없느니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업이 많이 없어지거나, 뭐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다른 직업을 찾아, 뭐 시대가 지나면서 좀 찾아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한번 기자님 말씀하실 때 떠올려 봤는데, 일단 사장님이 대단히 우세하게 이기실 거라는 저희 상상을 해보면서 아무래도 당연하죠. 주지훈이가 사실 저는 입으로 싸우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런 류의 상상도 사실 서브컬처라는 영역에서 글이나 만화 같은 것들로 사실 푸는 영역들이 있기는 한데, AI를 활용한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요거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관계자분들한테 두 분은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90분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길긴 긴데 재밌네요. 네, 그래서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서, 네. 근데 어쨌든 두 분이 방금 해주신 한 개씩의 답변은 AI를 활용하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이론 방향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우리가 뭔가 AI스럽게 요약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뒤에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적절히 조정하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질문도 사실 우리가 지금 대답한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답변들도 있지 않나요? 이제 좀 버전을 달리해서 그래서 배우님께 현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청하고 싶어요. 네. 다른 인터뷰들에서 여러 배역에 도전하시는 이유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긴장감의 매력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중에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 배우님께 현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제가 드리는 답변이 AI 관련된 부분들하고 얼마만큼 맞닿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을 좋아하는 부분들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갖고 있는 끈끈함이나 그런 공동체 의식들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바뀐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제가 현장을 좋아하는 부분들은 공동체에 대한 작업들이 있고 또 그 공동체적인 작업들로 인해서 한 컨텐츠나 작품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탄생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맞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AI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것들이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사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랑 저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건 그 자기계발서를 썼던 그분을 폄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한테 맞는 자기계발서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성향이나 각자 갖고 있는 패턴들이나 다 많은 것들이 달라 있을 텐데 그런 공동체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것들 똑같이 조금 AI한테 그런 걸 학습을 한다고 AI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 작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전부 다 일당백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각자 조금씩은 부족한 부분들끼리 그 부족한 부분들의 결이 모여서 그게 하나의 어떤 퍼즐로 완성되는 것들이 이제 저희 현장이거든요. 물론 다른 직업들이 요즘 더군다나 더 개인주의적인 어떤 직업들이 많이 시대에 맞춰서 탄생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이 없어지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장에 대한 것들이 지금도 가장 좋은 건 그게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소? 뭔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고3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진짜 친구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수능이라는 공통적인 하나의 어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또 빌런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공동체 의식도 그런 부분에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고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고 싫고 힘들고 쉽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공동으로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그런 AI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서포트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위험한 것들을 조금 AI 영상을 빌어서 한다든지 왜냐면 그 현장에서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촬영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몸이 많이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AI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현장이 좋은 부분, AI와 함께 할 수 있는 현장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 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어진 토크 프로그램을 4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비슷한 이야기들 다 나오신 전문가들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AI가 쓸 수 있는, 더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마 영상 산업에 계신 분들께도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기자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들이 주로 단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장편으로도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수익을 내려면 어떤 저작권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어떤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00% AI 제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창작적 어떤 기여가 없으면 전 세계 어떤 법원이나 어떤 이제 당국에 가도 아마 등록이 아마 거부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AI 뭐 작품이 좀 돈이 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작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이제 답이 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실존하는 이런 이제 김남일 같은 이제 그런 배우를 하나 놓고 그러고 이제 AI를 만들겠다. 다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어떤 창작적 기여가 이 배우가 이제 옴으로써 이제 확실해지고 또 어떤 이제 저작권 확보의 근거가 생기니까 어떤 AI는 배경이나 어떤 후반 작업만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창작자인데도 이제 이런 점을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업계에 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작품이 망하면 아무도 소송 안 건다. 근데 작품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반드시 소송이 들어온다. 이게 업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흔히 얘기하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가장 흥행했던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 표절 논란이 있었잖아요. 뒤늦게 잘 되면 다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고 다 그런 법이거든요. 근데 AI 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인가요? 아 예. 소송 좀 이렇게 많이 당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행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잘 돼도 소송을 받고 싶진 않아요. 왕가 남자의 이제 몽유도원도가 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아까 자제하라고 하셨으니까 좀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AI 영상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AI 시대라고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잘 이렇게 혹시라도 잘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사용 시에 붙는 이제 상업적 이용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AI 영화를 만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약간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난해 이제 뭐 범죄도시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파인 만드셨던 강윤성 감독이 이제 중간계라는 AI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저 솔직히 영화 시사로 봤거든요. 저는 공개되기 전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못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개봉하기 전에 강윤성 감독님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간계 나오기 제가 보기 전에 감독님 이거 중간계 좀 어때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봤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하나는 AI 영상은 수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나는 이 영상에서 여기만 수정하고 싶은데 이 전체를 다 수정해야 되는 이 고충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AI 기술이 내가 만들었을 때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AI 기술을 만들었는데 한 달 있다가 갑자기 훨씬 더 좋은 기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로 다시 또 바꿔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에 또 쌓이실 때 또 한 달 있다가 또 더 좋은 기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개봉을 하면 영화가 너무 후져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감독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영화 보고서 너무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부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2부 나온다라고 투비 컨티뉴라고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이런 영화 제작자분들이 장편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지금 많이 기술력이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클로드라는 이제 기능을 쓰고 있는데 클로드에서도 페이블이라는 그게 나왔어요 최근에. 근데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게. 저 근데 그거 딱 2번 입력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입력해서 써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것의 70%를 썼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하루 쓸 수 있는 그거에.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또 기술도 이렇게 계속 발전하니까 아무래도 장편 영화로 AI로 온전히 만들어진 영화를 당장 1, 2년 안에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나온다면 배우 중심으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자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AI로만 만든 장편을 보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신가요? 배우님 나오면 김남길 배우가 나오는데 AI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안 보시겠어요? 아니 그것도 보지 마세요. 나는 그러면서 돈을 벌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 아니 왜냐면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항상 AI를 통해서 배우의 저작권을 가지고 초상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AI는 배우가 갖고 있는 아니 사람이 갖고 있는 의외성을 담아낼 수 없거든요. 그 자연스러움을 절대 담아낼 수 없고 의외성이라는 건 프로그래밍 된 연기를 그대로 할 뿐이지. 왜냐면 제가 상대 배우랑 연기하다가 늘상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 조금 약속된 연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호흡을 꺾어보거나 좀 뭐 웃지 않아야 되는데 웃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근데 AI는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고 우리가 실사 영화가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만화책도 있고 그게 갖고 있는 장르 어떤 분야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는 게 그 분야별로 갖고 있는 매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AI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애니메이션과 사람들한테 이제 어쨌든 선택지가 줄어들기도 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실사화나 아니면 연극도 뭐 물론 AI로 연극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장점이나 단점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 고유의 매력들이 그냥 그대로 좀 지켜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거는, 저도 사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준비했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무례한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재곤이 이제 형사면서 형사가 아닌 척,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척, 약간 이제 그런 두 겹의 거짓말을 이렇게 동시에 어떻게 보면 눈빛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AI한테 형사 역할이지만 정체를 숨기면서 사랑에 빠진 표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입력을 해요. 그럼 이제 프롬프트가 아무리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중의 결을 이렇게 다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표정은 또 대본에 담긴 감정이 또 아니고, 또 이제 배우가 실제로 그 순간에 이제 두 개의 진실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면서 나오는 또 결과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는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에 대한 부담을 드리니까 이제 질문도 조절하시고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고 바람직한 진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분 모시는 행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한 게 아니네. 사실 반쯤 놓고 있었는데 배우님 말씀 조금 더 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현장에서 이제 직접 연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연기라고 하는 단어를 했을 때 하다라고 이어지는 게 저는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하다와 인공지능으로 배우를 연기를 생성하다는 분명히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배우님의 다른 인터뷰들에서 여러 배역에 도전하시는 이유가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이제 배역을 준비하시면서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도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네, 배역의 인물은 허구지만 그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상상하시고 또 몰입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점을 고민해 보실 때 앞으로 어떤 영상 작업에서 인공지능이 진입을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이것들은 아마 대체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배우의 얼굴과 보이스와 행위와 이런 것들은 그 한 사람이 오랜 기간들을 지나고 학습하고 터득한 다음에 또 습관화가 돼서 나오는 그런 행위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까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명령어로 통해서 그런 다채로운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이 표현하는데 연기에서 그 한숨 하나를 어떤 의미인지 과연 AI가 그걸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술이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죽은 다음에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그런 것까지도 흉내를 낼 수 있는, 말 그대로 흉내를 낼 수 있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AI라는 그 컴퓨터가 자유의지를 갖게 되고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의지로서 움직여서 혹시 또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이 확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또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법한 메소드란 연기 이제 배우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소드란 연기를 할 줄 모르고 메소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진심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 것 뿐이지 내가 그 인물이 얼마만큼 됐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나리오나 대본 안에서 나와 있는 그 인물들 간의 인생을 내가 과연 감히 가늠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들고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도 여러 인물들을 연기를 한다는 건 감독이나 작가나 또 그 인물이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철학, 그리고 또 인생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인물들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품을 해가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많이 배워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저희도 이제 인물들이 학습을 하면서 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제는 맞고 또 오늘은 틀릴 수도 있고 어제는 틀리고 오늘은 맞을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은 안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연기라는 것, 또 문화 콘텐츠업을 갖고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직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생산적인 것들, 1차원적인 것 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직업적인 부분들에서도 AI가 사람을 절대 대체할 수 없고 대처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변화의 흐름이 어떤 제작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영화 산업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평론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종기 기자님의 영화 평론들을 무척 인상 깊게 잘 읽고 있고 특히 기자님의 평론에는 좀 사람에 대한 시선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삶을 사는, 일상의 어떤 고민들이나 현실에서의 문제들을 꼭 가지고 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작의 판도가 변하고 있는 게 되다 보면, 기존의 영화를 해석하는 방식이나 관점에 대해서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령 지금 밝히고 있긴 하고 앞으로 밝혀야 되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에 대한 영역이 지금은 뭔가 또 효과를 대체하는 거에서 나중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배우님들의 연기 같은 것들을 재현하는 것들도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해석의 영역이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어떤 논의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보는 사람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인공이 있으면 이 주인공은 지금 무엇이랑 싸우고 있나 이거를 일단 제일 먼저 봐요. 모든 그냥 뭐 평론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관람할 때마다 항상 그 점을 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보는데 뭐 괴물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 시대하고도 싸울 수 있고 자기 자신하고도 싸울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싸움의 어떤 그 본질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어떤 질문하고 좀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 약간 관객들이 이렇게 좀 몰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자님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꼭 싸워야 되나요? 안 싸우는 영화나 이런 게 있나요? 대부분 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가요? 갈등이 있잖아요, 다. 네. 왜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고민이라고 좀 그럼요. 될까요? 네, 뭘 고민하는 이게 뭐 조금 막 싸운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이런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고 또 성장 같은 경우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깨나가야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제가 이거 말 표현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아니요. 혹시 다른 의미로 얘기하신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달령 밖에서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시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근데 이제 AI가 어떤 이제 표현의 폭을 넓혀줄수록 그 질문은 좀 더 이렇게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뭐든지 다 이제 그려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괴물도 그려줄 수 있고 뭐 AI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뭐 이제 제가 호프를 봤는데 한국에서 이런 크리처가 나오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존재하지 않는 세계도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표현할지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상상을 현실의 질문에 어떤 붙들어내는 그런 손이 좀 필요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약간 좀 어렵지만 약간 변증법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영화 속 인물은 이제 대개 자기 안에 어떤 모순하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모순이 관객의 자신의 어떤 모순하고 겹쳐야지 저는 이야기가 재밌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독자가 관객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투사하면서 이렇게 완성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이미지를 이렇게 AI로 이렇게 뽑아내도 관객이 자기 삶의 어떤 순간들을 거기서 이렇게 겹쳐서 볼 수 없으면 굉장히 그 작품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화의 표현이 다양해질수록 뭐 기자든 평론가든 더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볼 지점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물이 붙들고 있는 현실의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화면이 좀 낯설어져도 그 안에 갈등이 관객의 삶과 이렇게 다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통찰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뒷골이. 진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아주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셔도 돼요. 네. 배우님께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제 질문도 건너뛰고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좋습니다. 네. 기자님께 좀 더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아까 제가 사실 여기 질문 하나 생략한 거 있는데 네. 그거 제가 취재를 좀 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고 가면. 그래서 얘기하세요. 네, 생략은 아니고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예, 예. 네, 그럼 같이 아닙니다. 묶어서 아니, 네. 자제하겠습니다. 아 이게 원래 제가 안 그랬는데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닮아간다니. 저는 뭘 준비하거나 취재를 해오지는 않아서. 아니 저 기자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AI 장편 장르가 제작에 말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사회자의 묘를 발휘해서 네, 건너뛴 건 아니고요. 뒤에 드리려고 했는데 묶어서 네, 통합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편 제작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더 네, 근데 이거 장편은 네, 아니고 네, 영상으로만 네. 그냥 한정해가지고 네, 네, 좀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작 기법에 대한 고민들, 아이디어들로 좀 전 해석이 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논의나 네, 전망들이 좀 있는지 취재하신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죄송해요. 강제로 막 떠먹여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앞으로의 제작에 대한 좀 전망들을 하면서 어떤 좀 지평을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되게 좋아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뭐 공부도 새로 하시고 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시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로 좀 읽히는데 되게 미래가 좀 기대되는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고 되게 좀 두렵지만 가운데 나아가는 그건 좀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취재하시면서 좀 만나거나 이제 논의하시면서 받으신 느낌 어떠신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AI 영상을 안 만드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앞에 앉았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보는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사냥꾼이라는 그런 채널도 있고요. 거기도 뭐 채널 구독자 한 60만 정도 되는 그런 채널이고 김햄찌라는 또 채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채널들은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실체를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제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유명한. 근데 아무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안 만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 질문 하이브리드로 어떻게 만드느냐, 제작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한테 사실 좀 어제 1시간 반 정도 통화하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까 이런 얘기를 좀 얘기 드린 거고요. 뭐 제가 상세하게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냥 뭐 그 친구도 뭐 최근에 뭘 어떤 도구를 쓰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 주저리 많이 해줬는데 제가 좀 이제 재밌었던 거는 아까 뭐 감독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얘기했지만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자기도 만들 때마다 놀라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뭐 드리고 싶고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I 단편 영화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단편 영화 공모나 뭐 CGV에서 이렇게 뭐 상영도 가끔씩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단편 영화 AI로 만들면은 얼마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편 만드는데 10분에서 한 15분짜리? 관심들이 없으시는 거 정말 적게 만들면 100만 원 들고요. 정말 많이 들면은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이제 일반인은
그 정도 돈을 쓸 일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정말 질 좋은 컨텐츠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AI 영상을 안 만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여자 아이돌들이 막 춤추고 뭐 이러는 릴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김남기 씨 이미지를 해가지고 김남기를 이렇게 붙이면 정말 너무나 손쉽게 1, 2분 만에 김남기 씨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영상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한 30초 정도짜리 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그냥 식은죽 먹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영상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근데 그 기자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AI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냥 SNS에도 저작권이나 초상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게 왜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지를 사실 모르고 쓰거나 아니면 아는데도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화제성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AI 아까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AI 영화제가 있고 이제 AI에 관련돼서 그걸 발전시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정확하게 그건 AI로만 만들었고 AI에 관련돼서 기술의 발전과 우리가 어떤 양면성을 갖고 그렇게 이제 아예 그쪽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것, 그건 AI라는 거를 배우고, 지금도 사실은 SNS AI로 뭔가를 만들거나 사진을 주거나 하고 하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쪽으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일반인도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 친구가 이거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정된 툴을 얘기해 준 건데, 그 어떤 이제 자기 AI한테 네이버 맵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기 집 앞에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고 그러면 백화점까지의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 갤럭시 노트면 펜이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동선을 그려준대요. 아니면 뭐 뺑뺑이로 돌리든지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든지. 그래가지고 이거 화살표대로 항공샷 만들어줘 하면 실제 집에서 그 백화점까지 가는 그 드론샷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만 신기한가요?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집에서 앉아가지고. 우와, 신기해. 갑자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좀 너무나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동네를 내가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드론샷으로 그거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만 봐도 나중에 2, 3년 정도 지나면 뭐 저 같은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AI를 손쉽게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너무 이게 제가 뒤처졌구나라고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딸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AI가 없어서 못 살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10대, 20대 친구들은 정말 AI하고 정말 친근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자기 고민 같은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검색할 때도 저는 네이버에다 검색하는데 아빠는 늙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대, 20대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다 10대, 20대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기자님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씁쓸한 게, 그게 더 고립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AI 영화제라고 하는 것들은 애니메이션이랑 만화, 이런 실사화 드라마, 영화인 것처럼 어떤 장르적인 하나의 표현이 돼서 그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AI는 AI다라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어린 친구들, 이제 학생들이 AI, 이게 점점 소풍이, 뭐 물론 그것도
한 세대의 문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사람들 간의 대화들이 계속 끊기거나 그렇게 고립되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사실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뭐 SNS나 인터넷만도 굉장히 빨라서 이걸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도 되게 빠른데, 근데 저는 가끔 이제 걱정되는 게, 아까도 이제 뭐 그 SNS에 나오는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꼭 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AI 관련돼서 이게 범죄적으로도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기술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해 나간 것만큼 법률적으로는 사실 따라오지 못해요. 이건 예전에 제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할 때 권일은 교수님이랑 되게 토론을 많이 했던 건데, 그냥 AI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 시대적인 빠름에 대해서 법률이 절대 따라오지 못해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10몇 년이 뒤쳐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권일은 교수님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AI가 발전하는 것만큼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하고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같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장점은 있어요. AI가 뭐 의료 진단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안 났는데 자기 이렇게 뭐 상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AI한테 보여주고, 나 이거 무슨 연고 바르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낫지도 않았는데 그 연고를 알려줘가지고 발랐는데 실제로 나았대요. 그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순 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저도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낙담한, 아니 약간 일반인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배우님께서 굉장히 팩트에 민감하신 그러진 않은데 오늘 얘기 기자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전 요즘 굉장히 좀 낙담하는 뉴스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모 신문사에서, 혹시 중앙일보인가요? 아니에요. 칼럼을 20매짜리 칼럼을 20매면은 4천자거든요. 그 4천자면 엄청 긴 글이에요. 근데 4천자짜리 칼럼을 하루에 3개씩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의 필자가 그 이제 필명을 가진 사람이 칼럼을 하루에 3개씩 쓴다는 거예요. 그 긴 글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AI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자가 있는데 필자가 AI에 그걸 시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필자가 AI 자체인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어차피 검색하면 나오실 테니까, 아주경제라고,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사장하고 편집장이 자기 아이디를 임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칼럼을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언론사에도 그게 있어요. 기사 툴에 보면 이 기사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AI를 썼으면 AI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거를 눌러줘야 돼요. 그럼 그게 하단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취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10대하고 20대들은 지금 뭐 클로드, 챗GPT, 오픈AI 이런 걸로 검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자들도 제가 요즘 보면 AI로 기사 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거를 장려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AI 학습 교육을 시켜줘요. 뭐 그거를 AI로 쓰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데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AI한테 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거를 기사로 내보내는 그런 매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 AI로 했을 때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 가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진짜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김남길에 대해서 알아봐줘 했는데 뭐 나쁜 사제 막 이런 거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진짜 진실이 돼가지고 그걸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자가 별로 신경 안 쓰고 데스킹 안 보고 그냥 기사가 나갔을 경우에 김남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김남길은 말이 너무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근데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이런 상황들이 좀 저는 좀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를 쓰는 그 어떤 이제 주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AI한테 휘둘리는 그런 객체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꼭 그거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너무 손쉽게 거짓에 이렇게 노출될 확률이 많으니까 항상 비판적 사고로 견제하는 그런 약간 시각들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찢어도 됩니다. 네. 배우님, 기자님 두 분 다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기자님 말씀 듣고 그 경제사냥꾼 김앤지 채널 계속 외우고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려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되게 잘 그러니까 애착을 하고 쓰시는 분들은 애칭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르는 이름. 그래서 따님이 부르는 애칭은 뭘까? 좀 궁금해지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냥 이름 부르는 거, 제가 그렇게 막 유연한 사람은 아니라서. 네. 네. 따님께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부를 때 아마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네. 그거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지켜줘야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거 범죄예요. 그거 범죄라는 거야? 요즘은 아빠가 딸 이런 거 일기장 훔쳐보고 이러는 것도. 아니 일기장 훔쳐보는 게 아니라 혹시 그 AI를 그 AI 애칭이 가 있는데 어떤 애칭으로 부르는지를 아예 알았어요, 그만해. 비판적 사고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자리에 있었던 친구분 얘기 들으면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그 돈 많은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네. 저는 놀라운 게 최근에 뭐 김햄지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햄지가 최근에 애플 광고도 찍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웠어요. 이러다가 배우들 광고 못 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아니 배우들이 광고를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연기를 하는 직업이지. 여기 LG CNX에서 광고는 안 하실 거예요? 아유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사람의 중요성으로 좀 귀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님께서는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도 설립하시고 지금 대표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이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텐데요. 앞으로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질문 지금 들으면서도 어려운 게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되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고민해 보셨었을 법한 이야기들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이제 뭐랄까 이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제 쓰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NGO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냥 더불어서 같이 잘 살자. 우리가 사람들끼리 좀 소외받는 계층 없이 작품에서도 저는 어떤 한 스텝들, 작은 스텝들도 그 작품에서 소외되는 느낌? 뭐 조연들도 소외받는 느낌이 안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많이 배려를 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시민단체는 저는 이제 유명인으로서 갖고 있는 이제 대중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부 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혼자 잘해서 제 능력 외에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나 제가 했던 작품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을 좀 컨택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제가 그 다음에 넥스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다 대중분들의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고 있는 책임감으로 그냥 그런 걸 좀 돌려드리자라는 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AI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는 NGO에서 빗대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뭐 아까 어린 친구들이 대화를 사람과 안 하고 부모님과 안 하고 친구들과 안 하고 AI와 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자립 준비 그런 청년들이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정말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같을 수는 없었지만 그런 기술로 있어서 사람과 비슷한 AI로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냥 저희 직업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창작자든 뭐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그 가치가 기술적인 거에 같이 기반이 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기술 쪽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은 순기능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순기능들뿐만이 아니라 뭐 근데 그런 것들 그냥 아까 얘기한 뭐 다른 게 아니라 순기능들이 더 많이 발전이 돼서 사람을 좀 이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들은 더 그런 쪽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이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거고. 근데 이게 그분들은 사실 그렇게 간다고 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순기능이나 아까 얘기하신 좀 비판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좀 따뜻한 마음에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의 마음도 같이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토리 운영하고 활동하시는 관련해서 배우님 인터뷰 찾아보다가 우리 사회에서 두 번째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 무척 인상적이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여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기술이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배우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잠깐 얘기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저는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제가 18살 하면서도 느꼈지만 그냥 흔히 얘기하면 범죄자들한테도 미래는 있고 선인한테도 사실 과거는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에 대한 대사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나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기회를 주고 손을 좀 잡아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는 사실 사회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들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랑 그런 너그러움이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주고 같이 그래서 제가 사실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이게 점점 기술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순기능들도 더 많아져서 좋긴 하겠지만 더 혹시나 고립되거나 너무 더 이제 개인주의적으로만 더 변화하진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하고 기술하고 좀 별개지만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마음, 따뜻한 마음들을 잃지 않고 계속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걸 듣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평소의 생각이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배역들이 되게 다양한 역할들이지만 일관되게 좀 선택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잘 모르긴 하지만 해보긴 했었어요. 저는 악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왜냐면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 역할을 한정돼서 쟤 저렇게 얘기하고 저 역할을 왜 하는 거야 할까봐 저는 악인도 좋아하고 왜냐면 다 좋아합니다. 캐릭터에 맡음이 있어서 저는 모든 배역을 다 좋아할 수 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좀 우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좀 표현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무리 표현을 이제 더 다양하게 하고 새로운 걸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압축해서 표현하면 좋은 작품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작품으로 만든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 창작자와 관계를 어떻게 이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배우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 기자님께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마음을 이어주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기술이든 AI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거지만 사람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관객들하고 AI를 통해서든 어떤 기술을 통해서든 만든 그 사람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이 그 작품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나아갈 길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뭐 진심이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기술적인 발전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더 약간 향상된 그런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그런 문법 같은 게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배우는 당연히 연기를 잘해야 되고 AI도 기술이 당연히 좋아져야겠지만, 어떤 창작자가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문법이 분명히 지금 현재 문법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고찰을 좀 더 한다면 그런 것들이 관객하고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영상산업, 드라마, 영화 산업에서 제가 좀 무척 부럽다고 하면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시상식인 것 같아요. 거기서 시상 연단에 오른 모든 분들이 강조하시는 게 동료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두 분의 말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동료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을 거의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간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을 충분한 시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인사요? 마지막 말씀? 사실 답변을 2배 이상 질문을 더 준비해 왔는데, 뭐 아무튼 뭐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뭐 이러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AI 쓸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왜냐하면 저 그런 거를, 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리고 영화도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 가끔씩 60년대, 70년대 영화도 요즘 가끔씩 봐요. 신작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느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약간 좀 보수적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AI 안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부서에 이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AI를 엄청 많이 쓰는 친구예요. 근데 저한테 선배 이렇게 하다가 선배 진짜 뒤처지는 사람 됐다. 제발 좀 써라. 작년 4월인가 3월 달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AI를 쓰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의지하게 될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제 마음을 다 그 친구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미 뺏긴 건 뺏겼는데 필요에 의해서만, 필요할 때만 이제 쓰고 이러는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네. 근데 이제 주체가 돼서 쓰긴 하는데 자꾸 실생활에서 쓰는 비중이 좀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주체가 되는 어떤 그런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뭐 기사 압박도 있고 하루에 기사를 뭐 이런 것들도 써야 되고 뭐 저도 일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끔은 AI한테 맡겨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해버리고 싶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도 솔직히 없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한테 기사 맡겨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이 수준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다 직업이 있으시겠지만 아니 이상한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다 직업이 있으시고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좋아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있으실 텐데 그 하시는 일에서 전문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AI한테 너무 기대지 마시고 자기 주체성을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래야 저는 AI를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AI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AI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주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기자님은 보수적이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가 더 발전해 나갈수록 예전에 동네 골목이 그립고 아직도 어릴 때 살던 동네나 굉장히 높은 현대식 건물 그런 빌딩 숲 사이보다는 조금은 낮아도 그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을 더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물론 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은 사실 AI하고 영상적인 부분들에서 밀접하긴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제가 연기를 할 때는 아직 AI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그러고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해요. 제가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근데 앞으로도 기자님도 얘기를 했겠지만 더 많은 것들이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더 우리한테 이로운 일들이나 많이 생기겠지만 주체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어떤 온정이나 따뜻함, 배려, 뭐 이해, 서로를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좀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계속 어떤 시대든 어떤 세대든 그리고 어떤 기술이 발전하는 때가 오던 그런 걸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문화 콘텐츠업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업군 안에서 많이 발전해가는 기술, 테크놀로지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AI가 없으면 인간적인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약간 좀 쉽게 제가 체감한 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김남길 씨한테 처음으로 멋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처음.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LA를 갔다 왔는데 LA 가니까 차들이 그 웨이몬가 뭔가 그 차 있잖아요. 막 자기가 알아서 막 운전자도 없는데 주차하고 막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김남기 씨네 집에 이제 놀러 갔을 때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그쪽이 주차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그래서 제가 막 주차를 막 끙끙거리고 막 하고 있는데 김남기 씨가 이제 저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야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운전석에서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더니 자기가 이렇게 하더니 막 이렇게 한 손으로 이러고 막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막 하더니 쑥 차를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AI 시대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AI 없이 있어야 이런 인간적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뭐 이런 순간을 너무 멋있었거든요, 정말. AI에 너무 기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님은 운전도 잘하시는구나. 네. 엄청 그때 구박 먹었어요, 저. 운전 못한다고. 네, 90분은 제가 역할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90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두 분과 900분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사회학을 전공해서 시사 쪽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900분 시사회 이렇게 네, 너무 좋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뭘 너무 좋아. 아니, 사회에도 자신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제 컨텐츠 상을 볼 때 두 분께서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누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